네, 이것만이 20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이번 주도 다행히 손승욱 기자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권혜리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패션 돋보이십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화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봄이 왔음을. 걸 캐치하셔서 또. 네, 아니 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주고 왔는데 우리가 알아봐 줘야죠. 그게 예의죠. 강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에서 조금 이제 좀 많이 애둘러 벗어나서 잠깐 먼저 네. 코로나 관련이 있긴 한데 잠깐 네. 먼저 얘기를 해볼게. 고용 동향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고용 동향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참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변화라는 게 꼭 한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네. 사상 고용률로는 사상 최대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가 찍혔는데 좀 내용을 특히나 좀 보자면은 걱정했던 대로 도소매업과 음식업이 많이 일자리가 좀 안 좋아져서 네. 아 역시 걱정했던 대로 좀 삶이 팍팍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돌렸더니 운수업 창고업에서 빵 터져서 그렇죠. 네, 고용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일자리도 뭐 적잖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눈에 띄었어요. 권혜리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택배나 이런 일자리 들어있는 운수업 쪽이 7%가 늘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고용률은 막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0.6% 포인트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전체적인 추이가 그냥 작년이랑 아직은 좀 비슷한 상황? 사실 2월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월에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라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봐야 되긴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에서 되게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도 굉장히 그쪽에서 많이 늘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고 근데 제가 이거를 1월 것도 사실은 한번 좀 자세히 봤었었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되긴 하는데 네. 1월보다 확실히 1월에는 40대가 사실 경제 허리라고 하잖아요. 네, 네. 40대는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상태가 그대로면서 지금 1월에 약간 좀 상승세를 좀 타는 것 같았던 20대 쪽의 고용률 같은 게 다시 좀 약간 꺾이는 분위기가 있고 한마디로 60세 밑에서 지금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네. 30대는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제 뭐 30대. 약간의 어떤 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물론 네. 40대가 지금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 추세적으로. 부분은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했었죠. 40대가 네네.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인구가 40대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는 팩트고 여기에 대한 걱정은 있는데 이제 하여튼 제가 포인트 맞췄던 거는 아주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수 및 창고업이 10만 명이 늘어나면서 네. 여기서 이제 택배가 늘어난 거죠. 택배나 네, 혹은 이런 택배. 쪽에서 이 직업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좀 늘어나는 효과. 물론 자영업들, 도소매업, 음식점업이 안 좋은 거는 예상했던 바입니다만은 제조업도 늘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제조업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2월이니까 3월이 또 본격화돼서 3월이 굉장히 지금 좀 침체될 그렇죠. 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이 부분이 하여튼 좀 눈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0대 권혜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뭐 통계청이 정부 정책을 세우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연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설명한 이 자료 말고 네. 뒤로 백으로 설명한 걸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저희 기자가 가서 막 또 이렇게 받아쳐가지고 네. 질문하고 네. 받아치고 해서 그걸 저희가 이제 보고 이해하라고 올려주는데 이게 세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저희가 직접 가기가 좀 힘들어서 네. 한 가지 저는 느낌을 받은 게 아마 총선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보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40대와 직결돼 있고 네. 그다음에 내수 경기 그다음에 GDP와도 직결돼 있는 네.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어서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있는. 것은 결국은 건설업일 네. 수밖에 없고 이쪽에 정부가 하여튼 총선 전에는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후에 박차를 가하겠구나.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 10,000명이 줄었습니다. 건설업에서.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살리기가 가장 좋은 데라서 지금 중국도 코로나 이후에 그 시진핑 주석이 경제살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돈 들어가는 데가 지금 SOC란 말이죠. SOC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두 가지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항상 보는 게 네. 저는 남녀를 봐요. 예. 네. 이게 뭐 되게 지표가 좋아진 곳들도 네. 그 남녀로 나눠서 보면은 네. 특히 40, 50대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 자체.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원래 안 하시던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는 인구 자체가 늘고 거기서 고용률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균형이 맞춰지는 그게 계속 좀 추세적으로 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 일자리,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뭐 앞으로 이게 그 길게 긴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남녀의 구별 없이 다들 나와서 일을 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지만 지금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남자 혼자 벌어서 힘들다거나 혹은 남편이 쉬었음의 상황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사실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추세가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제가 딱 남녀부터 체크해 봤더니 네. 남자는 일단 경제활동 인구도 많이 줄고 지금 특히 남자 40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2%포인트가 줄었더라고요. 네.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 자체가 쉬었음 인구도 남자가 다 많이 늘고 반대로 여성은 가사 빼고 육아 빼고 가사나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사람도 줄었고 쉬었음 인구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 쉬었음은 별도로 보는 건데 그리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근데 40, 50대에서 그러니까 약간 경단됐거나 원래는 일을 하지 않으시다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확실히 좀 보여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거는 매달 봤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쉬었음이 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남성 일자리 같은 거는 사실 건설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네. 건설업을 좀 주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정부가 사실은 이 정부가 초반에 SOC 사업 같은 거를 되게 좀 주저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작년 예산부터 많이 넣어서 올해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일 빠른 거고 방금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저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직은 뭐 지금 추적 중이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콜센터에서 단체로 걸린 네네. 경우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걸린 사람들 몇몇의 동선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주중에 콜센터에서 일하고 주말에 편의점 알바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동선으로 읽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도 일을 계속 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콜센터에서 받는 월급이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을 거라서 완전히 이게 경제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주말에도 편의점 알바를 뛰는 경우 같은 게 동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 이게 권혜리 기자가 방금 얘기한 거에 약간 보완이 되는 측면이 이제 그게 좀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뭐 40대가 특히나 좀 상황이 빡빡하긴 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 최근에 계속 좀 이렇게 일자리의 질 같은 것에 신경을 쓰면서 네. 상용 일자리는 확실히 느는 모습이 있어요. 네, 네, 상용 네, 일자리. 네. 그러니까 막 임시직이 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제대로 고용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풀타임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굉장히 새로 늘어나는 취업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거기가 좀 급증세를 보이는 그게 지금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나타나고 이런 게 좀 예.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다 뭐 나쁜 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이 그 고용 형태에 있어서는 안정을 이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풀타임으로 일할 자리가 확실히 좀 적긴 하다. 이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30시간 미만 취업자는 맞아요.
11.8%나 늘었어요. 작년 2월에 비해서. 네네네. 작년 2월도 그렇게 좋은 고용 상태가 아니었는데.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감소.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53시간 이상도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36시간에서 52시간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기가 조금 계속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있고. 근데 2월이 아직 완전히 반영된 게 아닐 것 같은데 좀 걱정되긴 해요. 코로나의 영향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게. 3월까지 네. 이제 이어지면서 오히려 3월에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1, 2주가 더 뭐 좀 빡빡한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아주 걱정했던 것만큼은 네. 아니다라는 네, 부분. 그 부분은 좀 안도가 됩니다. 사실은 일자리 특히나 취약층들이 일자리 구하는 게 워낙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많았어서 그 네. 부분이 좀 그랬었는데 일단 수치로는 아주 뭐 죽으란 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힘들죠. 굉장히 네. 안 좋고 지금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가라앉지는 않고 있다는 것에서는 좀 안도감을 느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좀 먼저 꺼냈고요. 그리고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제일 많이 좀 물어본 게 그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난달에 그러니까 2월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좀 줄여라라고 했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똑같이 될 수가 있냐. 근데 그거는 그 취업자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단기 안에 어차피 다시 나올 분들은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일시적인 그 비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비활동하는 경우에는 취업자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곧 다시 고용되거나 다시 일을 할 것이 분명하면서 6개월 미만,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나와서 하실 거니까 그런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가 돼서 그냥 늘어난 걸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했다거나 뭐 이게 뭐 숫자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좀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건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네. 간만에 좀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유가 네. 기름값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또 적잖은 영향. 우리가 기름을 전부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네. 유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페크하고 같이 이렇게 뭐 석유를 좀 감산해보자라는 거를 이제 러시아가 먼저 박차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더 뽑겠다.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춰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사우디는 아예 뽑을 수 있는 양 이상을 팔겠다는 지금 그러니까 네. 저장해놨던 것까지 다 뽑아서 던지겠다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약간 반발, 네. 짜증. 그렇죠. 러시아한테 이제 네가 나한테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진짜 보여줄까 이거죠. 1, 2 지금 그러니까 미국 빼고 1, 2위끼리 지금 네. 한마디로 심통 싸움을 벌이고 있는. 예. 오페크 플러스라 그러죠. 그 오페크 회원국에다가 러시아를 더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항상 근데 저기 항상 러시아가 잘 통제가 안 컬러 되고 프린트한 거 좀 조심 다뤄주세요. 예. 비싼 건데. 러시아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줄이겠다. 예. 그리고 안 줄이고 늘리겠다. 그리고 안 늘리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양치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유가를 볼 때 러시아 전문가들 얘기할 때 러시아 때문에 항상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번에 사우디가 작심하고 러시아랑 이제 한판 붙는 근데 붙는 상황이 지금 딱 이런 코로나 19 네. 막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좀 휘청하는 상황에서 붙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엊그제 그저께죠? 미국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25%가 떨어져가지고 네. 전례 없죠. 배럴당 31.13달러까지 91년의 걸프전 이후로 하루 최대 폭으로 네, 가장 25%를 얻어맞았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바로 기름값이 싸지는 건 좋은 일이야라는 아주 임기응변에 강한 네,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그러니까 비 오면 비 와서 비어서 좋고. 좋고 아주 긍정적인 분이에요. 네. 되게 정말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쏙쏙 꽂히게 얘기를 진짜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실제 미국의 자동차를 워낙 많이 타긴 네, 해서 네. 떨어지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맞아요. 네.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시일가스들은 이제 생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생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서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기름값이 훅 떨어져 버리면 지금 미국 이 경제 코로나19 경제 상황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셰일가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경기 침체나 후퇴라는 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게 되게 강한데 한두 회사만 휘청거려도 이제 괜히 별거 아닌데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거 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 진짜 미국 경제에 미국이 특히 요즘에 이제 세계 1위 석유 판매국이 되면서 산유국인가요? 산유국이죠. 예, 산유국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되게 중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사우디한테 경고를 날리나 러시아한테 경고를 날리나 왜냐하면 기름값이 웬만큼은 유지해 주는 게 미국 경제에서도 제일 좋으니까. 근데 느닷없이 자동차 타시는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툭 이제 뭐 선거 카톡이래 중이니까요. 트위터를 네. 날리는 거 보고서 이분 정말 임기응변이 대단하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경제에 관해서 본인이 사업을 해서 잘 아니까 사우디랑 저기 뒤로 전화 통화를 하긴 네,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겉으로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기름값이 싸졌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선 기업들 이제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어제 그래서 하루 만에 기름값이 좀 반등을 했죠. 러시아가 일단 치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어쭈라는 그렇죠. 약간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왜 그렇게 했느냐? 러시아가 셰일가스를 뽑기 전까지는 세계 1위의 석유와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더 뽑는 거를 최대한 좀 눌러야 되겠다. 네. 망가뜨려야 되겠다. 시점적으로 지금이 딱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지금 이유로 꼽혀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또 정치적인 이유인데 미국이 자꾸 러시아를 제재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건 때문에도 제재를 했는데 거기다 더 나가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건 가지고도 그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를 제재를 했는데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건을 가지고 제재를 한 거는 약간 셰일가스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내가 니들이 뭘 하든 내 힘으로 다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혼나봐. 니들끼리 한번 맞아봐. 이렇게 이제 던진 건데 그래서 그 석유 회사 회장이 굉장한 그 러시아의 국수주의자래요. 그 CNN의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러시아 정부를 설득을 해서 한판 붙을 때다. 지금 저 셰일가스를 망가뜨리지 않으면 국익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쟁 일종의 그거를 지금 제안했다라는 게 CNN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 간의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러시아 대 미국의 게임에 지금 사우디가 약간 옆에서 어떡하지? 내가 누구 편 들어줄까? 어떡할까? 막 약간 요런 지금 이 모양새가 돼버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재밌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게 피터 자이한이라는 그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미국 만세예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뭐 풍족한. 근데 진짜 읽다 보면 맞아. 근데 짜증이 만딱 납니다. 왜냐면 그래 그냥 그냥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집도 부자인데 뭐 매력도 뿜뿜 나는 화술도 좋아 뭐 거의 이 미국에 대한 그걸로 이제 점철된 책인데 그 사람이 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약간의 뒷부분에 가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가 되면 그래요? 보고 싶다. 왜냐면 앞으로 쭉 설명을 하고 한국이 딱 나오니까 요새 돌아가는 미국에서 왜 우리한테 방위비 협상 같은 걸 할 때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얽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국을 버릴 수 있다요. 미국은. 네, 지금 그거 물어보려 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인가요? 네. 라고.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오일을 자급하면서 한국을 버릴 수 있다. 한국이 미국 덕에 지금 중동에서 별 탈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석유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 길에서 손을 뗀다. 왜 우리가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인도양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바닷길을 경찰 노릇을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 우리는 미국 내에서 석유가 다 나와서 우리가 더 이상 중동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중동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그 조지 소로스하고 찰스 코크라는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 계열이고요. 네. 찰스 코크는 공화당 계열의 굉장히 돈 많은 갑부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갑부들이 작년 말에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싱크탱크에 돈을 넣어서 언론과 학자들한테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 싱크탱크의 목적은 뭐냐? 전쟁 미국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돈 국내에서 쓰자는 주의예요. 전쟁을 해봐야 미국만 더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요새 저는 그 책은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지금까지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더라는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잃고 있다는 그 부분 이거를 요새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서 아니 그 책의 근데 있더라고요. 이게 다시 돌아가 그 책의 핵심은 네. 셰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셰일이 나오면서 워낙 저렴한 값에 셰일 가스에서 기름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기름이 또 굉장히 양질이고 네. 그다음에 기름을 뽑는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너무나 뿜뿜뿜 나와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천연가스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네. 태워가지고 네. 밤에 위성에서 찍는데 미국 남쪽이 새빨간 불로 그냥 가득 찬 아, 이런 맞아요, 위성 맞아요. 사진이 찍힌다는 그렇다면서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셰일가스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워낙 싼 값에 셰일가스 가지고 공장 돌리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유조선 길을 미국이 손을 떼버리면 네. 중동 관리를 미국이 중동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 상황에서 한국이 자기의 힘으로 석유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능하겠어?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우디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 손을 놔버리면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했을 때 네. 사우디가 막을 수 있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도 약간 그러니까 사우디는 당연히 미국 편이지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 책의 관점에서 보면 네. 사우디도 셰일이 불편한 거예요. 네. 단순히 돈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네. 안보 문제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러시아 편을 살짝 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러시아한테 좀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근데 아주 처음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실제로 그 중동 국가들이 2014년에 이런 셰일의 대두의 위협을 느끼고 이 가격 떨어뜨리기 작전에 들어갔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셰일가스는 아직은 채굴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근데 제가 어제 재밌다 생각한 게 셰일가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까지 떨어졌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분이 알아보셨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아무도 모르죠. 이거 영업 비밀이니까 도대체 뭐 1배럴당 뭐 얼마가 든다 생산비가 이런 거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하는 데는 한 4, 50달러 정도 배럴당 드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져 버리면 국제 유가가 낮아져 버리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고수익 고위험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되게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셰일가스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2014년에 미국의 헤지펀드나 이런 데도 많이 망해서 나갔거든요. 그때 많이 망해서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승자가 돼서 그 후에 또 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 2014년에 계속 그 산유국들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셰일가스 생산비보다 국제유가를 더 낮게 해서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게 해가지고 셰일가스를 좀 어떻게 죽여보자라고 했는데 되지 않고 그때 포기를 하고 상황이 지나왔는데 약간 2라운드 같은 느낌이 이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셰일가스가 배럴당 4, 50달러 선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면 사실 어제 그저께 국제 유가는 이미 그것보다 밑이에요. 그럼요. 30달러 때까지. 네, 이 상태가 계속 간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지금 제가 보니까 다시 35달러 네, 좀 올라갔습니다. 좀 올라왔는데 지금 뭐 설마 사실, 그러겠어라는 생각으로 근데 좀 이게 그 올라갔어요. 하방이 보니까는 별로 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지선들이 있잖아요. 25달러 선, 24달러 선, 그리고 뭐 2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선. 이게 다 몇 년 전에 2014년에 그 말하자면 셰일가스 죽이기 전쟁 한번 했을 때 쳤던 바닥이 아직 저지선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달러 선까지는 다 생각해야 된다. 어제도 또 사우디가 또 발표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증산량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들끼리 어려운 때니까 이러다가 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몇 달 더 각오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20달러 선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 또 그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미국 업체들 중에서 망하는 데이 나오지 않을 수
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기사가 2년 안에 이렇게 가면 만약에 이렇게 유지가 네. 된다고 하면 50%는 망한다, 파산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 그들이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그렇게 안정적이지 있죠. 않은 금융사들의 어떤 금융 위기 쪽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러시아나 사우디나 미국이나 단순히 자 기름값이 얼마라서 뭐 산업이 이것보다는 사실 더 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기름값이 30달러만 돼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뭐 셰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사실은 네, 힘들죠. 상처를 입거든요. 네. 그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싸운다는 거는 그 이상의 목적들,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목적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 있는 거고 이 셰일가스 회사들이 흔들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은 선거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좋을 게 본인은 기름값 떨어지면 좋은 거다라고 트위터를 날렸습니다만은 뒤로는 엄청 앞뜨거 했을 거예요. 전전 금방 있을 거예요. 예, 고민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제살깎기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잠깐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좀 길게 손해를 보더라도 경쟁자를 눌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다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산유국들이. 근데 이게 뭐 V자 반등이 올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사실 경기 침체 쪽으로 점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기름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부진할 거고 그렇겠죠. 작년에도 네. 부진했으니까 사실 제살 깎아먹기는 되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럴 때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산유국들이. 그리고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3위잖아요. 산유국 중에서. 러시아는 조금 더 그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날이 아주 빨리 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체 에너지라는 것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유국들로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럴 수 있는 아니, 근데 면이 권은희 있을 것 기자가 같아요. 얘기하는 게 경제적인 관점이에요. 네, 저는 네. 그 수준에서 과연 러시아 정부와 사우디 정부가 네. 물론 석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정의 3분의 1, 러시아는 사우디는 거의 3분의 2까지 차지하는 네. 어마어마한 자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뭐 욕구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개입이 돼 있다. 네, 이게 유가라는 게 단순히 생산량과 소비량 갖고 결정이 물론 대부분의 시기는 네, 그렇게 네, 되지만 중요한 시기에서는 항상 변수들이 김범주 앵커가 말한 대로 반영이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이제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경제적인 제재를 했을 때 미국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기름은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이란에서 기름을 사오면서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그렇죠. 시도를 하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석유 패권과 덩달아 같이 가는 게 달러 패권이거든요. 미국이 다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만 살자라고 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달러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득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심에는 석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김범주 앵커대로 정치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11월 대선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 기름값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아까 헤지펀드 이제 셰일가스에 투자한 헤지펀드 얘기들 했지만 그 헤지펀드도 역시 달러 미국의 달러 패권 말한 대로 미국의 패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한 며칠 몇 주 정도는 이제 그냥 기름값에 그걸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패권 다툼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냥 그것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산유량 이것만 갖고 예상하기는 힘든 것 같고 진짜 아까 그 책에서 말했던 뭐 사우디가 어느 쪽에 쓰고 뭐 예를 들면 중동 정세 사우디가 지금 현재 왜 사우디 왕실도 지금 네, 시끄럽지 네.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또 요틈을 시작했어요. 타서 또 네, 시작을 또 했잖아요. 시작했어요, 또. 자 그럼 그거를 러시아가 지켜줄 것이냐 미국이 지켜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도 그런 얘기를 던졌겠죠. 승부수니까 뭐 당장 셰일가스 회사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자체에 경제가 내려가는데 지금 어제죠? 오늘 아침인가요? 발표했죠. 이제 경제 부양책을 위해서 아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세금을 감면하겠다가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소득세를 안 받다. 안 받지 말자. 네. 민주당 어떻게 생각해? 라고 국회에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페드가 하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금 경제가 안 되니까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소득세를 아예 안 안 받자는 받겠다. 제안은 네. 진짜
깜찍합니다. 저희는 주로 네. 그런 제안들은 저기 여당 야당이 아니라 저쪽에 계신 분이죠. 허경영. 예, 그쪽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거를 이제 아니 그분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진짜 보면 뭐 1인당 얼마씩 주자라는 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근데 나오는 허경영 씨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약간 웃고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한 2번 전쯤에 선거할 때 내세웠던 공약들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실현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돈의 단위는 좀 돈의 다르잖아요. 단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 커요. 개념은 거의 다 실현이 됐어요. 지금 저희 팀에서 최근에 그 총선거 때문에 네. 허경영 대표를 인터뷰하고 온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방송은 안 했는데 네, 방송 안 하고 인터뷰. 할 수가 아니 없. 했는데 제가 그 기자는 친한데 네, 그 근데 여러 가지로 방송을 다른 이렇게 막 간접 홍보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나고 왔는데 네. 그걸 또 그쪽 당에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했어요. 이미 그래요? 예, 페이스북으로 아니 라이브. 들어가자마자 모두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방식이 기존의 정치권과 좀 달라서 그래. 아니 긍정평가 이 얘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죠. 네. 네, 이게 민감 문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펼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그냥 미국 패권이라는 정치적 진짜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제 유가가 보고 앞으로 변동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텐데 아까 권혜리 기자 말했듯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이 네, 네, 아니어서 과연 치킨 게임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뭐 $20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이 모르죠. 네. 한번 이제 좀 뭐랄까 너무 미국적인 시각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셰일 만세입니다. 거의 뭐 셰일은 거의 뭐 끝났고 우리가 다 잡았고 혁명은 혁명인 것 같아요, 셰일은. 그러니까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책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서 잘 팔리긴 하겠다. 근데 어디까지가 팩트, 어디까지가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한번 출렁임이 있어서 네. 정리가 한번 됐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정리됐죠. 큰 회사들로 이렇게 좀 약간 모아지면서 네. 정리가 좀 됐고 그때 사실 많이 망하고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40 선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 비용 배럴당 사실 그거 그거보다 내려갔을 더 수도 훨씬 있다. 내려갔다라는 이런 게 것도 있고. 물론 그 그 책이 공개는 안 되고 시장이죠. 있지만 그 책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 만약에 뽑지 말아야 될 시기, 너무 유가가 내려가는 시기가 오면 기존의 유정은 땅을 파놓은 상태에서 막을 수가 없는데 이건 그냥 뚜껑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돈 될 때 파지 뭐, 돈 될 때 열면 되지라고 하고 닫아놓고 그냥 유지해도 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기술도 상당히 뭐 발전했고. 빠르게 근데 이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인 거죠. 결국은 그 책에서도 미국이 셰일가스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금융. 네. 이 미국처럼 이렇게 금융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딨어라고 네. 강조를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약점일 수 있는. 지금 그래서 CNN 기사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쳐야 될 때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적으로도 어려울 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사들이 망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사실 이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보다 그게 더 그렇죠.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있죠. 문제죠. 예, 왜냐하면 네. 특히나 미국의 이 셰일을 뽑아내고 있는 미국 남부의 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차피 뭐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주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들이 또 많은 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NBA 얘기를 잠깐 하자면 NBA. 예, 농구 네, 네. 농구장 미국 진짜 좋아하신다. 농구장들은 네. 그 회사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회사 이름을 팔아요. 그래서 그 무슨 아레나 이런 거 할 때 회사 이름이 그 들어가죠. 회사 이름이 다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 이 네이밍 네. 그 권한을 못 팔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팀의 경기장 이름이 체사피크 에너지 아레나라는 아, 체사피크. 그래요. 에너지 아레나라는 체사피크만 예. 예. 회사군요. 체사피크 에너지 아레나. 근데 그 지역이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뽑혀 나오는 데고 체사피크 에너지라는 회사가 셰일가스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네임이 그렇게 들어갈 만큼 그 지역에서는 그게 우리 동네 회사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굉장히 큰 거고 그 회사가 2014년 16년 사이에도 신용 등급이 CCC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살아남은 회사인데 그렇다고 이제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사 보면 체사피크 에너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회사가 제일 주식값도 크게 영향을 받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회사가 쓰러진다면 그 지역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렇죠.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위기가
코로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예리하게 치고 들어간 느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떡 때린 느낌. 금융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까지. 금융 쪽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움직일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최고의 치적을 주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주가가 막 오르면서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연금은 그렇죠.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네네. 돈을 뭐 엄마 아빠 투자자라고 뭐 데디 뭐 이렇게 그런 명칭이 나올 정도로 주식에 네. 미국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특히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말한 대로 석유에서 남쪽에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성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 0% 소득세 앞으로 올해 말까지 뭐 그걸 던질 정도의 승부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걸 던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려면 오늘 아마 이 사우디와 통화해서 네. 사우디하고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 약간 그 셰일 이후로 좀 약간 사우디를 막대한 부분이 사실 있고 홀대한. 네, 홀대한 부분이 있고 예전 같지 않게. 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저도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 물론 좀 과격한 시나리오인데 이란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란이 계속 으르렁대고 있고 중동을 내가 다 휩쓸어 버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라크를 거쳐서 쿠웨이트를 거쳐서 육군이 이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면 이라크에 미군이 5만 명 이상 지상군이 가서 피를 흘리며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안 막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우디 북부까지 뚫려서 유전 지역까지 이란군이 내려온다는 거, 이란군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가 그걸 막을 군사적인 힘이 있느냐? 사실은 없다라는 게 그 책의 주장이라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 셰일은 안보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너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셰일과 관계없이 사우디의 안보는 내가 지켜준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인가. 전화 통화가 그냥 전화해서 야 뭐 기름 너무 싼마 좀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 곱게 했을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요 당연히 곱게 그렇겠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가 예를 들면 미국 군수 산업에 있어서도 큰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면은 사우디 그렇죠. 이렇게 손이 커요. 뭐 네, 한두 해 사고 이런 애들이 아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우디 중요한데 입장에서는- 여지껏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 크게 신경 안 썼죠. 근데 이제는 좀 잘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셰일가스가 올라오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사우디는 중동에서 그냥 미국을 자기네 방패로 계속 이용해온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근데 그거 이거는 필요하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가기가 그러니까 힘든 이럴 거잖아요. 때 힘을 보여줘야 되는 네, 거죠. 사우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럴 때. 그러니까. 나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약간 이런 좀 네. 힘을 좀 그거 과시를 해야 말씀이야. 될. 우리 전투기 러시아 거 살까? 뭐 약간 이런 뉘앙스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럴까? 뭐 이제 그런 걸 하겠죠.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싸우고 있지만 네. 서로 이렇게 잘 몰라요. 뒤로 티격태격하는 어떻게 할지. 분위기지만 진짜 뒤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저도 경제부 예전에 오기 그 전에 이 기름값이라는 거 솔직히 제가 운전하는 차에 넣는 그렇죠. 그냥 기름값이 쌀수록 좋은 거고 기름값 내려가면 좋은 거지. 그리고 전쟁 나서 기름값 올라가면 또 이거 기름 좀 아껴야 되겠다. 막 정속 운전하려고 네네네네. 그러고 뭐 아니면 지하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기름값이 실제로 그런 자동차에 있는 기름값 말고 미친 개인한테 우리 한국에서 경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이 커진 것 같아요. 훨씬 굉장히 주식을 이게 하던 이제 뭘 금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리도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원래 조선업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해양 플랜트라든가 해양 이런 거에서 플랜트 바다 멀리 나가서도 비싼 돈 들여서도 기름을 파낼 수 있기 파니까. 때문에. 네. 근데 셰일가스가 이렇게 되면서 유가가 오르면 셰일 산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해양 플랜트는 우리가 덕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우리가 조선업에서- 강점으로 삼았던 부분이 그 기존의 어떤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뿜어내면 뿜어낼수록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NG 발전 지금 뭐 쪽으로 이 지금 정부가 많이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미국하고 얘기 잘해서 가스 좀 주세요. 니네 그거 태운다며. 아니 물론 걔들 미국도 이제 네. 그걸 최대한 쓰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저장이 안 되고 바로바로 이제 그 또 관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되죠. 부분 네.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이 수송하는 생기는 게 건데 쉽지 않죠. 그래서 LNG 선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괜찮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지형이 셰일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는 건 또 맞아요. 우리 경제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저유가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우리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의 표현대로 이게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가면 결국적으로 돌아서 우리가 그럴 수 다시 있죠.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렇게 마냥 그러니까 기름값이 적당히 떨어지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괜찮을 건데 너무 떨어져서 미묘합니다. 네, 적당히가 그리고 어딘지.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급락은 그러니까 점진적 적당히 이게 참 애매한 단어인데 맞아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놀라지 않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을 유지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꾸준한. 반도체랑 꾸준한 적당한 가격을 유가가 유지할 때 이 경제 반도체랑-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적당한 꾸준한 점진적인 그만큼 기름값이 예. 참 미묘하고 어려운 네, 그러니까. 보통 네. 거기를 5, 60불 사이로 얘기하기도 했죠 50, 최근에는. 50 그러니까 50에서 60 50불 사이. 사이로 지금 경제 계획들이 거기에 잡혀 있죠. 그러니까요. 기업들이나 정부의 근데- 올해 경제 계획들이 거기 잡혀 있는데 뭐 반도체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GDP 기여도도 석유화학 우리 업체가 그렇죠. 제일 높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할 때 제일 유리하여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도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분 그것도 개별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딱 급락을 해도 우리나라처럼 그 소비자들이 사가는 기름에 세금이 반 이상 붙어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그만큼 느끼기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네. 또 주유소 가서 앞에 1.3이냐, 네. 1.4냐, 커요. 1.5냐, 지금 5죠 아직 1.4 저희 동네는 1.4도 있어요. 네, 네, 아직은 1.4도 안 떨어진 있는데 것 같은데 아직 안 떨어졌죠. 아직은 반영되려면 한참 반영되려면 남았죠. 좀 근데 있어요. 그래도 지난달보다 떨어져서 지난달보다 100원 정도 내려갔던데요. 그러니까 13, 142로 이것만 해도 벌써 약간 좀 마음이 좀 달라지긴 달라져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다면적인 정말로 석유라는 그렇죠. 것이 다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할 요소가 더 많은. 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네. 안 그래도 이것저것 변수가 많은데 석유까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 25%가 움직이는 게 우리처럼 석유를 무조건 갖다가 써야 되는 끌어당겨 써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럼요. 특히 석유 회사들 머리 엄청 아플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칭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이 전날도 10% 떨어진 건데 그렇게 하고 지금 약간 오르긴 했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6개월 동안에 반값이 됐더라고요. 너무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아니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게 그 아까 권혜리 기자 얘기했지만 이제 유가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라디오 헤르츠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 한번 축 빠졌던 적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라크 전쟁 쭉 가다가 이게 또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최근 한 2, 30년을 보면 딱 밑으로 뾰족하게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점일 정도로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쭉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그 대표적인 회사죠. 엑슨모빌 같은 주가도 진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확 떨어졌다. 세계 경제가 깜짝 놀랐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오늘 미국에서 유가가 움직인 것도 에이 이러다가 또 뭐 러시아하고 또 사우디하고 뭐 협상 다시 한다니까 다시 한다는 얘기 나왔죠. 뭐 만나서 해결 짓겠지. 설마 저렇게 계속 가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유가가 올랐을 텐데 알 수 없죠. 만약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을 한번 혹시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물론 약간의 좀 제목을 다시 한번.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그러니까 셰일 혁명이 벌어져서 세계에서 미국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책의 시나리오 1, 2, 3가 뭐냐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전쟁을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1번이 나오고 2번 시나리오는 이제 이란이 사우디를 쳐들어가는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중일 간의 유조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중일 모두 기름을 중동에서 가지고 올 때 알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과연 한국이 특히나 그 중에서 대양 해군이 가능하냐 그렇게 유조선을 호위해 올 수 있을 정도의 해군력이 되느냐 중국
일본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요. 봐야 되겠군요. 네. 되게 묘하게 자극적인 책이네요. 묘하게 중에 아니라 그냥 MSG가 팍팍 들어간. 네. 근데 듣고 이렇게 약간 코웃음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시나리오가 별로 없네요, 그 중에. 아니 근데 네. 에이, 현실적으로 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솔깃솔깃해지긴 네. 하네. 아니 책이 너무 네. 읽고 이게 나면 언제 나온 책이에요? 한 작년 꽤 됐구나. 작년 MSG지 초 못 아마 먹을 그랬던 것 내용은 같아요. 아니네. 아니 근데 그 특히 3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네. 관심이 가겠네.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읽게 돼요. 진짜. 충분히 가능성. 제가 유가 전문가와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오는 천연가스 제가 얘기를 한 것도 네. 태평양을 건너는 건 해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양 해군이 아니어도 태평양을 건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왜냐하면 태평양은 또 하와이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와이까지는 미국이 거기가 통제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정말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남중국해를 지나는 데 있는 나라들이 한국의 배를,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배들이 유조선이 지나가는 걸 봐주는 대신에 자, 기름 좀 풀고 가.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받는다. 비용을 통행세를 내고 네. 세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경찰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거기가 원래 해적들이 그럼요. 많았던, 말라카 이런 역사적으로 데는 네. 많았던 곳이고 네. 해적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해적이 네. 아니라 거의 군단 수준의 해적들이, 군벌들이 잡았던 지역이죠. 거기가. 예, 그리고 통로도 좁고 갈 수 있는 길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무슨 얘기야? 에너지 믹스 차원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빠듯하게, 예를 들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다 수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빠듯하게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아, 원전을 해야 돼. 더 지어야 되나? 라는 고민까지 가요. 사실 그 부분까지. 근데 저도 진짜 최근에 그 유가 대폭락 취재하면서 느낀 건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하나만한 얘기지만 가진 거 진짜 좋은 거구나. 아, 진짜 그럼요. 밑도 끝도 없이 진짜 그럼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너무 뼈저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진짜 이럴 때도 그래요. 피터 이게- 자이안이 쓴 책이 두 권이 네. 있어요. 그 앞에 권이 이제 본격적인 미국 자랑입니다. 네. 그냥 아우 우리는 말이야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앞에 이게 풀밭이 퍼럭퍼럭하면 다 먹을 거고 땅 파면 기름 나오고. 근데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봐서 그거를 모르는데 사실 없어봐서 남들이 모르는 게 맞아요. 남들이 그렇게 다 갖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하지 우리는 않으면 안 되는 없는 게 나라인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네. 우리는 없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나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뭐요? 뭐 즐거운 얘기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예, 시간 남았어요. 해주세요. 즐거운 얘기 갖고. 네. 이거 뭐냐면 포브스지에서 최근에 쓴 기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뭐냐면 주변에 이제 컬러 프린터 값 합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수천 명이 죽고 이제 수만 네. 명이 네. 입원을 하고 수백만 명이 이제 이동 제한에 걸리는 이런 세상을 한번 경험하고 네. 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쓴 포브스의 네. 기사예요. 네. 그래서 그럴 듯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출근 시간에 돈이랑 힘을 써가면 굳이 가야 돼?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회사들은 일 시켜 보니까 너 그냥 거기서 해? 라는 여기선 퍼미션이라 그랬는데 그런 허가를 내주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오랑 화상 회의를 했어요. 왜? 중국 못 가니까 네. 우한에 네. 있는 바이오랑 회의를 했어요. 근데 화상 회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못하러 비행기 값이랑 들여서 호텔비를 들여서 거기를 가겠어? 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거기 지사에 있던 애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본토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저쪽에 지사를 낼 필요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의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세상이 바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포브스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삼성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네. 극장을 사람 그렇게 많은 바글바글대는 극장에 안 가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집에서 봤더니 삼성의 큰 텔레비전을 갖고 넷플릭스를 봤는데 충분히 즐겁더라. 그러면 이제 12달러라고 여기서 써놨는데 아마 영화 티켓이 미국이 지금 12달러인가 봐요. 12달러의 영화 티켓을 내는 게 돈 낭비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 경제적인 효과를 예상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승자와 패자를 나눈 거예요. 네. 앞으로 누가 잘 될 승자인가요? 기업과 못될 기업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승자인가요? 그래서? 삼성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이 들어 있습니다. TV 때문에. TV 때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사무실 같은데 굳이 지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네. 상업용 아까 얼핏 얘기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근데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외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됐던 회사가 있어요. 줌 비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이 뭐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뭐 70, 80 하다가 지금 120 갔다가 다시 110 된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뭐냐면 딱 하나의 기술, 화상회의. 근데 그 워낙 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많이 써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그랬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번에 또 주가 확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나갈 회사, 못 나갈 회사를 각 분야에서 나눈 건데 간단히 뭐 말씀드린다면 가장 첫 번째 뽑은 건 아마존이에요. 아, 그렇죠. 뭐 아마존은 우리도 지금 아까 고용률 네, 고용 얘기했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델 테크놀로지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제 뭐 많이 알려진 회사 같은 게 이제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도 이제는 사람들이 앉아서 많이 볼 거. 아까 마찬가지로 여가 시간을 집에서 이번에 보내는 왓챠 플레이가 네. 그 격리되신 분들한테는 무료 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지난 주말인가 사흘 동안은 무료로 풀었어요. 또 일반인들한테도 이번 기회에 어쨌든 똑같은 거죠. 알리는 나가서 거죠. 못 돌아다니고 뭐 극장 안 가고 하면 집에서 왓챠 플레이를 보세요. 이제 이걸 그렇죠. 했던 거죠. 예.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 거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는 안 뽑아놨는데 모르겠어요. 그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렇게 막 회사들이 아직 많으니까. 본격화된 건 아니니까 예, 디즈니 많으니까. 플러스는. 예. 그다음에 삼성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뭐 줌 아까 말씀드린 화상 통하는 네. 그런 회사들. 루저가 궁금해지네요. 네, 루저. 호텔 이게 여기 호텔. 특정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하이아트 호텔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텔. 호텔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이 줄 거다라는 그런 거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항공이나 네, 이제 이런 네, 이동이 네, 줄어들기 네. 때문에 석유 회사들 네. 또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석유 얘기 한참 했지만 아직은 대부분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 석유를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석유 비중이 점점 줄어들 건데 또 짧게는 이제는 점점 더 이동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 회사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뭐 대체로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도 항공사도 안 좋고. 아니, 항공사도 안 좋은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나 더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백화점 매장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신세계 있죠. 강남점이 휴점을 3번째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아 근데 이것도 아까 아주 죽으란 법은 없다는 얘기랑 반반은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들은 완전 그냥 면세점들은 그냥 바닥을 깔아버렸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면세점은 온라인몰도 왔다 갔다를 해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런 백화점들이나 마트들은 은근히 온라인몰이 잘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마트는 특히나 네, 네, 줄지 마트는.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식품 유통업계 제가 최근에 뭐 취재할 일 있어 전화를 했는데 얼때요? 그랬더니 이 분야는 생각보다 같이 둘 다 도소매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직접 B2C로 소비자들한테 배달이 많이 하는 품목이 있는 회사는 잘 돼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예를 들면 뭐 풀먼 대상 이런 회사들이 또 일반 가게에도 많이 납품을 하잖아요. 자영업이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잘 되는. 그래서 이걸 리포지셔닝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면 약간 저는 발랄하지 못한 얘기를 조금 이거 하는 게 발랄해. 예. 네. 하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도소매를 다 같이 갖고 있거나 유통을 하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많이 안 줄었을 수가 있는데 그 지난달에 취업률 그렇게 줄어든 것도 그러니까 출력자가 줄어든 것도 도소매 중에 소매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작게 하는 분들, 소매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 그 재택근무 얘기를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서 재택근무하는 대기업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사실 재택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그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불안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포브스 기사의 첫 문장이 뭐냐면요. 네. 3주 휴가의 위험성은 그러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다. 내가 그렇죠. 없어도 네. 일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변과 회사에서 알았을 때의 위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비슷한 일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리고 크게 두 개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좋았는데 재택이 너무 힘들대요. 힘들죠. 왜냐면 일이랑 구분이 가정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서 네. 사실 그게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제발 회사 힘들어요.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금 선배 얘기한 그거 이게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 명확히 명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일을 그런다는 평생 거예요. 하다 보고 안 하는 것과 그러면서 아 이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누구는 더 필요한 사람이었고 누구는 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티가 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더 줄어든 자금을 가지고 살아남는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이게 지나간 뒤에 정상으로 노멀한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또 어떤 분야는 그 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눈 부릅뜨고 봐야 될 것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많이 좀 충격을 줄 것 같긴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휩쓰는 병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근처에서 정말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생각도 물론 그 나라에서는 간혹 그런 일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같이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훅 줄어들 수도 있고 누가 주변을 잃을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삶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고 소비 패턴도 바뀌고 그러면서 경제도 바뀌고 뭐 정치 사회적인 건 둘째치고 저희가 경제적인 얘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가면 원래대로 정상화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또 팟캐스트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2020년이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 그럴 수 세상이잖아요. 있겠네요. 지금 바뀌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훅훅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끝난 뒤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난받았던 칼라로 뽑았다고 비난받았던 이 사진이 뭐냐면 근데 칼라 5분 갚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진짜 이게 공항에 딱 한 네, 명이 네, 걸어가고 네, 있는 딱 그 네. 사진이잖아요. 진짜로. 인천공항도 지금 뭐 예, 썰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제선의 80%가 안 된대요 대한항공은.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운 숫자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활동에서 느끼면서 달라질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경제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얘기 하나씩 들고. 밝은 얘기. 네. 제가 다음 주에 좀 준비해 올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빨리 가야 돼서 네. 네, 저희가 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